기자님이 보시기에 미국 이란 협상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올 것이 온 거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이상한 전쟁이고 급작스러운 전쟁이 아닌가라는 분석 전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이미 예정된 전쟁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3, 4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전혀 근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판이었죠. 이란의 내부 상황에 대한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경제가 나쁘다, 저평가 요인을 세 가지로 지적했었죠.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낮다, 그 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 세 가지가 주로 지적됐었어요. 그런데 주주 환원율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요. 기업 지배 구조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정학적 문제는 우리 주식시장 경제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최근에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 책을 쓰신 KBS 금철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우선 정말 요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 김혜익 교수님 존경하고 쓰신 책들 많이 제가 KBS 방송국을 정말 존경하는 기자분이십니다. 제가 교수님 많이 존경하는데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기자님은 그 전쟁, 대형 재난 이런 거 세계 어느 곳이나 일어날 때마다 뛰어가셨었어요. 그런데 이 책 15페이지 보시면은 왜 갔는지 그런 걸 써셔 놓으셨거든요. 근데 왜 갔는지 조금 더 리얼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현대에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무너지는 건물이라든가 심지어 죽어가는 분들의 모습들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자체가 좀 타자화됐다고나 할까요? 너무나 많이 전쟁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전쟁의 실상 같은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 또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전쟁터를 취재를 하기 시작한 게 2003년 이라크 전쟁 다음부터였는데 그때 현장에서 본 전쟁의 모습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TV 화면으로 외신으로 봤던 화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전쟁의 실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장과 시장이 공존하는 곳, 즉 사람을 살해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건 치열한 전선의 모습, 일반인들, 전선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아주 치열한 또 시장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전쟁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전쟁을 어떻게 보면 타자화된 상태로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전쟁의 실상을 저널리스트로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으로 본의 아니게 전쟁터를 그동안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쟁터뿐만 아니라 대형 참사 이런 것도 특히 원자력 문제 이런 것도 가서 취재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사실 붕괴 상태에 이른 거잖아요. 그때 대형 재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사실 그때 일본 정부에서 반경 30km 이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어느 순간에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재난과 참사의 현장을 잘 보여주기 좀 힘들겠다 싶어서 1986년에 그 원전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 지금도 방사능 한번 인위적인 조작으로 멈추지 않고 재난과 사고로 그 원전 사고가 나면 원자로에서 나온 방사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체르노빌에서 방사능이 새어나오고 후쿠시마도 방사능이 새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체제로서 체르노빌 원전지대 그리고 체르노빌로 인해서 방사능이 국경을 넘어가면서 벨라루스 고메를 덮쳐서 체르노빌에서는 5만 명의 피폭자, 오히려 이웃 벨라루스 고메에서는 50만 명의 10배 이상 피폭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체르노빌, 벨라루스,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방사능의 피해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유럽의 각국들을 취재를 했었죠. 그런 기록들을 KBS 다큐멘터리로 30여 편 지금 남겨놨죠. 네, 한 30여 편. 여러분들 KBS 들어가셔가지고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보니까 강인겸 작가가 그림을 그리셨어요. 부인이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쟁터에서 취재하는 모습, 그림을 보면서 부인께서 걱정을 참 많이 하시겠구나. 제가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전쟁의 현장을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캡처를 해서 회사의 허락을 득해서 좀 올려볼까 했다가 어떻게 보면 좀 사파라는 그런 느낌 다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극사실주의에 기반을 해서 사파를 포함을 시켰는데 아마 여기에 사파뿐만 아니라 지도도 직접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좀 입체적인 조망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저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부인께서 그린 사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부인께 고맙다고 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자, 이 책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쪽으로 먼저 달았는데요. 당장 지금 미국하고 이란 지금 휴전 협상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는 뭐 60달러대에서 한때 12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60달러, 70달러 떨어졌어요. 거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가는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기자님이 보시기에 미국 이란 협상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이란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핵협상,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 근데 어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거나 아니면 낮은 순위의 유료 통행화는 좀 타협을 보기가 핵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핵 문제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급부상하게 된 계기는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과 JCPOA라는 핵협상을 맺거든요. 이 JCPOA라는 이란과 미국이 맺었던 물론 유럽연합의 강대국들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 협정에는 15년 동안 이란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게 돼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이란이 4%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을 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급부상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게 핵 활동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이란은 15년 이후에 동결하는 척 할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는 거침없이 핵 활동을 해서 결국 핵 국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공화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를 경선하는 그 과정에서 급격한 지지를 얻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마가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공화당 대통령의 후보로 지명이 돼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자기가 주장했던 것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맺었던 JCPOA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항의 핵협정을 맺어야지만 이 전쟁을 실행에 옮겼던 자신의 그 명분도 찾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년 이상의 핵활동 동결 그리고 지금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JCPOA를 파기하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지금 60% 정도 444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우라늄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왜 이런 추정이 가능하냐? 이란은 그동안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을 추방하지 않았어요. 그게 북한과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찰관들의 파악한 데이터에 의해서 444kg 정도의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오바마 때 없었던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도 당연히 반출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했다는 명분이 서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란이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보장각서 어떤 협정을 맺었어도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란이 지켜봤겠죠. 핵 없는 상태에서 당했던 나라들 그게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19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로 우크라이나가 1800개에 달하는 핵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가로 탄두로 이전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해주기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약속을 했었죠. 그게 부다페스트 각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문서에는 구체적인 문구들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장한다, 주권을 보장한다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지켜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침략당해서 20% 영토를 빼앗긴 상태죠. 그걸 지켜봤던 이란으로서 사실 핵을 완벽하게 포기하도록 그렇게 놔둘까요? 제가 우크라이나랑 처음 인연을 맺었던 건 2007년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우리나라가 고민하고 있었고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열려가지고 각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회담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죠. 북한까지 불러들여서. 하지만 결국 북한이 사실상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그런 엄청난 한반도의 위협 요인을 가져오게 된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서 ICBM 기지도 취재를 했었어요. 굉장히 어렵사리 허락을 받아서 그 지하 핵시설 기지까지 들어가서 ICBM 기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봤습니다. 탄두만 없을 뿐 운영 요원, 시스템, 그 다음에 탄두가 제거된 그 미사일의 본체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 동안 12개의 벙커들, 운영 통제실 게다가 두뇌까지 핵과학자들까지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거 우크라이나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핵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로부터도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죠. 20년이 보통 통상 지나가게 되면 훈련 과정과 핵 두뇌들도 사라지게 되고 운영 시스템 이런 걸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핵 역량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국제 원자력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란이 20년간 핵 동결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연구하고 지켜봤다면 이란으로서는 아마도 필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보면 퇴색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유료 통행화는 불가피하겠지만 낮은 수준으로 호르무즈 문제를 푸는 것은 좀 핵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일이다. 사실 뭐 이 책을 보면은 202페이지 거기 보면은 예고된 전면전과 미국의 오판 이런 식으로 이런 공격을 쓰셨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큰 자기들의 목적은 달성 못하고 그냥 지나온 것 같아요. 핵 문제 보니까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도 엄청난 전략가들과 싱크탱크들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란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전쟁 한 3, 4주면 끝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저는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죠. 6월 달에 이미 이스라엘의 전폭기들이 이란을 직접 공격을 해서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에 있는 주요 핵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다 핵무기와 핵시설을 제거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란의 방공망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공군력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제집 드나들듯이 이란의 하늘을 오가면서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으리라는 자신감 전 충분히 가질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내부 취약성이 굉장히 극명하게 노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죠. 젊은 층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여기에 주목해서 보였던 것은 바로 바자르 시장 상인들이 이들에게 동조해서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1979년에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났죠. 그 전까지는 샤라는 이란의 황제가 통치를 했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샤라는 왕정에서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신정체제로 전환한 게 1979년이고 그때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혁명을 선봉에 서서 혁명을 일으키고 반정부 시위에 기반해서 정부를 뒤엎을 때 그때도 젊은 세대들이 반정부 시위에 동참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때 바자르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바자르 시장 상인들이 봉기에 참여해서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게 일어났죠.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해군과 공군은 거의 괴멸 상태고 또 남아있더라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건 근거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 봉기, 바자르 상인까지 들고 일어났다. 그렇다면 지도부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레진체네시, 소위 말하는 참수작전이죠. 그래서 참수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2월 28일 날 제가 국제부 휴일 야근이었는데 그때 데스크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보기 위해서 ISW라고 전쟁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오후였죠. 이란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이 월화입니다. 목, 금이 우리로 치면 토일이죠. 휴일이죠. 월요일 날 오전 시간대였는데 그때 CNN과 BBC 화면에 연기가 나오고 있는 테헤란 시내 모습 보였습니다. 올 것이 온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이상한 전쟁이고 급작스러운 전쟁이 아닌가라는 분석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정된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해 6월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프록시워, 대리전쟁,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 반군, 시리아에 있는 그 친이란 민병대 세력, 이라크에 있는 친시아파 민병대 세력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이란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대리전을 치른 거죠.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 있는 이란은 페르시아족이 6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아제리족, 튀르키족, 트럼프 대통령이 무장을 해서 반정부 시위에 동참시키기로 했던 쿠르드족 이렇게 해서 다양한 나머지 한 39%에서 40%에 달하는 이민족이 있는데 그런 소수민족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주면서 이란을 사실상 근본에서부터 흔들려고 했었죠. 그런 치열한 섀도우워와 프록시워, 대리전쟁과 그림자 전쟁이 사실상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면서 서로 본토의 땅과 하늘, 바다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러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서로 본토를 또 두 번째 공격하지 못하려는 법 역시이다. 그게 일어난 거죠. 바로 올 2월 28일에. 그리고 참수작전을 통해서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해
비롯해서 40여 명의 이란 지도부가 일거에 제거가 됐죠. 예.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3, 4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근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판이었죠. 이란의 내부 상황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분석과 판단이 저는 그랬을까 싶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이란에는 시아파 순교의 서사가 있습니다. 마호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메카와 메디나를 오가면서 이슬람교의 기틀을 다지고 자기의 후계자들을 칼리프를 임명을 하죠. 그러면서 1대, 2대까지는 무난히 승계가 됐지만 3대 칼리프는 무하마드의 사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기 때문에 정통 칼리프죠. 그러나 그때 다른 지역에서 군사적인 실력자가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이 3대 칼리프를 제거를 합니다. 알리를. 그리고 수니파의 원조가 되죠. 사실 수니와 시아의 분열과 대립과 그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암살당한 알리 3대 칼리프의 후계들이 지금 시아파, 지금 맹주가 이란이죠. 그래서 그때 3대 칼리프 알리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해가 당하는, 죽을 때까지 최후의 저항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장렬하게 순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아파들의 그 어떤 축일에는 우리가 3대 칼리프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극단적인 분들은 이제 몸에 부통을 벗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런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서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하메네이, 취약해진 신정체제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런데 폭살을 당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 시아파의 역사에서 보면 순교의 서사가 재현되고 완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이란의 체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급함, 권위가 약화되고 있는 신정체제 최고 지도자의 순교의 서사가 완성되는 그런 상황에 초래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지타파 하메네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계승했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 제가 알기로는 이란 전문가들, 그리고 이란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취재를 하다 보면 무지타파의 계승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순교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거는 제 생각에는 뭐 공급 측면에서 지금 원유가 많이 공급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결국 세계 경제 흐름을 나타내고요. 국제 유가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실제로 우크라이나 가셨죠. 고생 많이 하시면서. 네, 전쟁 전후로 5차례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적 많이 갔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갔더라도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죠. 예, 예.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찰나의 순간에 그곳에서 잠시 목격했던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작될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몇 년까지 지속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격한 목적이 뭐였고 지금 현재 진행 사항, 그리고 한 번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네. 최선을 다해서 예, 짧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주도 국가입니다. 병력뿐만 아니라 나토 전력의 제가 보기엔 한 60-70%가 미군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 없으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그렇게 황당무계하진 않습니다. 외교적인 어법이 아니고 너무 속내를 거침없이 과감하게 드러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 그럼 민주당까지 포함해서도 예.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속내를 노골적으로 얘기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토의 주도국인 미국이 러시아와 종전협상의 중재자인데 우크라이나와 동맹을 맺을까? 그것도 쉽지 않죠. 다만 어떤 이름을 통해서든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적 개입을 약조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을 받았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쉽습니다. 안전보장 문제. 예. 마치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핵 문제보다 좀 더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예. 같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안전보장 문제는 영토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영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종전은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취재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에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고위 인사들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인터뷰하고 때로는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휴전협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외교안보에 30년 있으면서 휴전협정을 자주 들여다본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종전이 아닌. 휴전은 ceasefire, 종전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성을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ongoing war.
우리도 지금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ongoing war 상태잖아요. 전쟁에 있는 거잖아요.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설득하기가 편한 거죠. 좀 더 나은 거죠.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우리는 휴전이기 때문에 고토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종전을 통해서 도장을 찍고 돈바스와 더 나아가면 드니프로랑 동쪽에 대해서는 버퍼지대, 버퍼존, 안전지대로서 러시아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러시아를 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러시아가 사실 여러 차례 나토의 동진을 경고했습니다. 나토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1990년에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의 소련 병력이 30만 명이 주둔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소련의 정규군이 30만 명이 동독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철수를 해야 동서독 통일이라는 게 완성되는 거죠. 미국이 동서독 통일에 동의를 하면서 러시아를 설득할 때 러시아에서 질의했습니다. 나토가 확대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서로서 약속을 해주지 않았지만 당시 베이커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지도자들, 그 당시 고르바초프였죠. 약속한 것이 비밀문서 해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켜졌나요? 나토가 동쪽으로 엄청 확대됐죠.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비롯해서 발트 3국에 이르기까지 다 나토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 나토 국가가 아닌 나라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핀란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라루스는 이미 칠러 국가가 됐으니까 거기는 믿어도 될 수 있는 나라죠.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남쪽으로 맺고 있는 나라가 카프카스 지대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 밑에 아르메니아가 있고요. 이 정도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2008년에 침공을 해서 지금 아파지아와 오세티아를 점령하고 있고 러시아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안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까지 혹시 나토의 영향권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위기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 빼면 러시아의 상대가 지금 안 된다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그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토가 결속력이 약화된 이때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서 러시아 영향력하에 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오판이라고 한 이유는 일단 푸틴 대통령도 단기 결전으로 끝내려고 했겠죠. 단기 결전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5년 차에 접어든 장기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이상의 나토 국가는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오판을 했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1340km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거기다가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가 이 전쟁으로 테러 공포가 극도에 달하면서 재빠르게 나토에 가입을 했죠. 막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집중하느라고. 아마 핀란드가 전쟁이 없이 나토에 가입한다고 했으면 핀란드도 침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의 중립 포기와 나토 가입을 막을 수 없었죠. 게다가 발트의 핵심 국가인 거기다 중립을 포기했던 중립화를 표명했던 스웨덴도 중립을 포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나토 국가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물론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점령했지만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얻은 게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큰 틀에서 본다면 말이죠. 단순히 전선을 본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AI를 이용한 정밀 폭격에 의해서 지고 있지만 영토는 20% 얻었기 때문에 지고 있는 거 아니다. 이기는 것이다.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건 팩트니까요. 그러나 좀 더 한번 외연을 한번 넓혀볼까요? 러시아가 극도로 꺼려했던 나토의 동진, 핀란드의 나토 국가와 스웨덴의 나토 국가와 발트 함대가 나가서 작전을 하면 전시에 스웨덴과 핀란드 해군의 공격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러시아가 과연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지중해와 흑해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의 약화까지 하면 같이 들여다본다면 흑해 함대는 지금 3분의 1이 괴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조일 전쟁이죠. 7년간의 전쟁.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일본 수군을 경멸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은 성공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고
예. 7년간의 전쟁으로 일본도 단기 결전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 그때? 이란의 공군, 해군은 초토화시켰지만 육군이 남아있다. 그리고 드론이 남아있다. 이번 전쟁에서 AI를 활용한 드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님도 그 2부에 보면은 전쟁이라는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드론이 전쟁에 어떤 역할을 좀 미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군사 혁신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의 등장이라는 것은 총의 등장, 그다음에 대포의 등장, 예. 버금갈 만큼 군사 혁명의 시발점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 드론을 어떻게 효율적인 군사 개혁, 군사적 변환기에 어떤 군사 혁명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빨리 정착을 시키느냐. 이게 아마 그 앞으로의 국가들 간의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타난 거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위성 신호, 도감청 정보, 대인 정보, 그 다음에 드론이 최전방에서 수집해온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AI가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 최적의 폭탄을 운용을 해서 지휘관의 결심과 판단만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미 도래해 있고 지난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을 할 때도 아마 이런 방식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이 되고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어렵사리 최정예 드론 부대를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드론 훈련도 시킨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드론들이 축구장 면적 한 4-5배 크기 정도에 되는 그런 실내 훈련장에서 드론으로 드론 병들이 훈련하는 것도 지켜봤는데 장교들은 대부분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서 FPV First Person View 드론이라고 하죠. 마치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최전방에서 수집해온 전쟁터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통합 시스템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없었던 숲풀지대가 있네, 여기 언덕이 없었는데 여기 참호가 생겼네,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전장의 정보, 전쟁터의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마 그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봤는데 우크라이나 분들은 아니셨던 걸로 봐서 아마 영미권에서 오신 그런 데이터 전문가들이거나 엔지니어들 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수정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전쟁에서 드론들이 취합해온 데이터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상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추론컨대 그런 데이터들을 해서 정밀 타격,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한 폭격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에 의한 폭탄을 남발하지 않고, 예전에 베트남 전쟁만 하더라도 총알 1만 발 정도의 한 명의 병사가 희생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병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상당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AI, 정밀 분석과 타격에 의해서 잔혹하게 인간이 정말 쉽게 살상당하는 병사들이 그런 시대에 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매우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요? 다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방위 산업과 데이터, 그다음에 AI가 결합한 그런 산업의 발전도 전쟁이 일어나면 늘 그런 사이에 함께 발전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가 대평화와 타협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지 않는 한, 국민 국가의 시대가 계속되는 한 이런 산업 발전에 있어서 방위 산업의 변화가 드론과 AI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